동전을 1024명이 던지면 그렇죠. 확률적으로 한 명은 10번을 똑같이 맞춰요. 실력 아니에요. 투자는 운의 영역이 좀 강하다는 건가요? 운의 영역이 분명히 강한데 다만 우리가 투자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저희 재테크 채널에 가장 큰 형들 세 분이 모여 계시는 이제 3프로TV에 네. 이제 김동환 프로님 한번 오셨는데 여기에 네. 재미없었죠? 아니 저 좋은 얘기 많으셨습니다. 에이 솔직히 아니 많았습니다. 진짜? 재미가 있진 않았죠. 재미없었어. 좋은 얘기는 원래 재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는 전혀 유익하지 않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지만 재미는 있나 보죠? 재미도 없을 겁니다. 그럼 뭐 올라오고 하는 거죠? 김 작가 TV는 재미없으니까 이제 3프로 TV로 오세요 하려고. 알겠습니다. 현재 조회수 김 작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작가님 매력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보따리 10개 갖고 오시면 네네. 작가님 앞에 앉으면 이렇게 20개를 쏟아놓고 가는지 모르겠어. 여기 시계가 없습니다. 일단은 시계가 없다. 카지노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문도 좀 전에 걸어 잠그더만.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암막 같은 쳐져 있어서 그리고 되게 조용하잖아요. 좋은 콘텐츠 안 나오면 안 내보내는 시스템. 그건 아니고 이제 최대한 왔을 때 저는 그분과 최소한 한 달 내에는 다시 뵐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 콘텐츠 최대한 뽑아내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계속 질문을 드리죠. 카메라 켜져 있으면 질문을 드리면 대답은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다 묶어놓고 그냥 답 나올 때까지 이러는 거구나. 네, 바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3프로TV를 운영하신 지가 저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이제 뭐였죠? 팟캐스트 이걸 빼더라도 2018, 19, 20, 21, 22, 23 한 6, 7년 동안 어쨌든 유튜브에서 워낙 다양한 전문가들 모시고 하셔서 저는 뭔가 투자에는 방법이 있고 고수들의 어떤 것들을 이제 기자님도 뭔가 취득하셔서 뭔가 어떤 거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다른 방송 보니까 조금 다르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잘해야 하는 건 맞는데 당첨 번호를 잘 찍어야 되는 것처럼 공허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랑 그럼 부자가 되는 길은 투자가 아니라고 또 말씀하신 뉘앙스였어요.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일까요? 3프로TV는 투자로 부자가 되는 채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고. 투자가 필요하고요. 네. 투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든 네. 아니면 부자로 가는 길을 걷기 위해서든 필요합니다. 투자를 안 하면 그 돈 그냥 정기 예금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게 정답은 아닌 거는 다들 아시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게 무슨 투자의 방법, 기술, 정석, 비법 이런 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고요? 그렇게 많이 인터뷰하고 만나보셨는데 슈퍼개미분도 나오시고 뭐 예를 들면 고혈압을 치료하는 126가지 방법이 있으니 오늘부터 1번부터 126번 전문가를 만나서 쭉 이야기 들어봅시다라고 하면 126가지의 해법이 쏟아지잖아요. 투자의 세계라는 게 그런 것 같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고혈압을 치료하는 방법은 없다는 뜻이에요. 솔루션이 126가지나 된다는 말은 어느 게 정확한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만약에 이게 솔루션이라면 그거였겠죠. 네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투자라고 하는 게 결국 자산 가격을 예측해야 되는 것인데 그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투자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 가치가 오르내리는 것도 분명히 도도하게 흐르는 건 있는데 풀리는 돈의 양에 따라 다르고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예측하고 맞추느냐는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끊임없이 배우고 업데이트할 필요는 있죠. 그거를 내가 맞춰서 미리 가서 있고 해서 맞춘다라는 건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고 3번, 4번, 5번, 6번도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는 투자를 지금부터 6개월 동안 투자 게임 시작한 다음에 끝! 이야, 그래도 내가 투자 잘했네 이럴 게 아니라 사실 평생 해야 되잖아요. 평생 하는 투자가 그런 뭔가 어떤 기술과 방법이 있어서 요대로 하면 항상 이겨 이런 솔루션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저의 결론은 없다입니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어 보이진 않지만 어딘가에 있을 그걸 것이다. 찾기 위해서 계속 아직 항해를 하고 있는 느낌?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찾은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근데 뭐 슈퍼개미라든가 그 대단한 이제 자사운용사 대표님들은 그래도 그 방법에 찾은 것 같아요? 조금 그분들이? 가까운 분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통하는 맞는 열쇠는 없는데 거의 근처에 있는 뭔가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있다면 왜 공개되지 않고 네. 그걸로 펀드를 운영해서 다 제압해버리면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왜 그렇게 안 굴릴까요? 온 세상 전문가들이 다 모여있는 그 시장에서 왜 국민연금을 어떻게 굴리나 보면 주식 몇 퍼센트, 채권 몇 퍼센트,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희들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라고 느끼듯이 정답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워렌 버핏은 뭐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이 사람은 뭐야? 저런 사람이 실존하잖아. 계좌 깠어 그 형이. 야, 그 뭔가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그걸 배워보자 그래서 강의 듣고 라고 책 하는 거 보고. 있는 건데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를 많은 사람이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동전을 던진다고 생각해봐요. 자, 동전을 제가 던집니다. 앞면이 나왔어요. 자, 또 동전 던져요. 앞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던집니다. 이번 뒷면 나올 거예요. 던집니다. 오, 뒷면 나왔어. 이번에 몇 면 나온지 알아요? 이번에도 뒷면 나옵니다. 딱 던졌는데 또 뒷면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10번을 똑같이 맞추면 작가님 어떻겠어요? 어우, 놀랍죠? 놀랍죠. 그렇죠. 동전 던지는 거에 관한 저 형은 최고구나. 내가 저 형한테 동전 맞추는 그 초능력을 내가 배워봐야 되겠다. 라고 느낄 텐데 실제로는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동전을 1024명이 던지면 그렇죠. 확률적으로 한 명은 10번을 똑같이 맞춰요. 다 맞춥니다. 실력 아니에요. 운도 실력 아닐까요? 근데 그런 운이 걸리는 분들이 있다고요. 네네. 그런 운이 걸리는 분들이 있다고요. 네. 우리는 그런 분들의 성공 사례들을 와, 노하우가 뭐예요? 라고 묻고 다만 그분들도 조차도 또 맞췄어. 또 맞췄어. 라고 하다 보면 한 5번쯤 맞추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한테 몰려들기 시작하고 야, 너 뭐야? 물어보기 시작하고 6번째 내가 또 맞추면 자기 스스로도 동전이 뭐 나오는지는 이렇게 맞추는 거구나 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게 돼요. 자기도 내가 무슨 능력이 있구나 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7번째 또 맞췄어. 이 봐라, 내가 투자의 신이야. 8번째 뒷면 나온다, 던지면 또 뒷면 나오는. 이런 일이 확률적으로는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노하우나 혹은 기술이나 이런 게 존재하기 때문은 아니다. 근데 투자 공부하는 분도 많고 3프로TV도 전문가분들 많이 출연하시잖아요. 네. 근데 왜 높은 수익률 보장하나 그런 기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투자라고 하는 건 과학적으로 뭐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럼 노벨상 받은 저 사람이 우리 인류 지식의 최전선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일단은 우리 인류 중에서는 저 사람 말이 제일 잘 맞아. 그런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투자는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풀려있는 돈을 각자 갖고 있으면서 내 돈을 어디에 투자할래? 라고 할 때 몰려가는 곳이 자산이 오르는 거거든요. 물론 몰려가는 이유는 있죠.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사전사후에 하고 보니 그랬을 수 있겠네 라는 거지만 그걸 사전에 어떻게 맞춰요 그걸 맞춰야 맞추는 요령이 있어야 매번 성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투자라고 하는 건 매번 성공을 해야 그게 기술이고 투자의 방법이지 요렇게 했더니 잘 먹던데 라고 하다가 3번 성공하고 4번째 실패하면 3번 성공하고 4번째 실패했으니까 내가 한 이 정도는 먹었어가 되지 않는다고요. 4번째 베팅한 돈이 너무 크거나 그러면 오히려 다 망하게 되는. 지금 기자님 말씀은 투자는 운의 영역이 좀 강하다는 건가요? 운의 영역이 강합니다. 운의 영역이 분명히 강한데 다만 우리가 투자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면 일단은 매우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너무 엉뚱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투자하는 분들은 이게 엉뚱한 투자인지 아닌지를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데 산에 가서 뭘 먹으면 어떤 좋은 성분이 있으면 내 병이 우연히 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다니는 거예요. 뭘 먹었을 때 내 병이 나을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독초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시작할 때는 야 이렇게 생긴 것들은 독초야. 독초일 수 있어. 독초일 가능성이 높은 거 이거는 가능하면 먹지 말자. 혹시 그게 명약일 수도 있지만 이건 확률이 너무 낮아. 라고 하는 건 알고 가야 되니까 이제 그거는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투자 자산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투자하면 돈을 벌고 주식 투자하면 돈을 벌고 어디 투자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걸 돈을 번다고 느끼지만 그건 아니고 적당한 자산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 돈이 풀리는 양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이 녀석의 현금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뭐 같은 얘기죠. 사실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뒤로 가는 건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앞선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든 뭐든 간에
결국은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돈이 계속 풀려 나오고 통화량이 늘어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절한 자산을 잘 갖고 있으면 늘어나는 통화량 대비 이 자산의 공급량은 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하다 보면 괜찮은 자산에 투자하면 이런 각도든 이런 각도든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걸 알아야 한다. 알기 위해서 일단 투자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우상향하는 자산인데 우상향이 오늘은 0.1% 오르고 내일도 0.1 오르고 똑같이 이렇게 있으면 투자가 얼마나 쉽고 또는 지루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산 가격의 등락은 자산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건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우상향하고 어떤 거는 막 이렇게 오르면서 어휴 이게 뭐야 싶지만 결국은 조금씩 우상향하고 둘 다 우상향은 하는데 아우 참 정신없네. 이게 자산이거든요. 그런 자산인데 투자를 해서 먹으려면 특히 부동산은 그래도 플럭추에이션이 있지만 좀 폭이 작고 천천히 우상향하고 주식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야 이게 우상향 맞아 싶지만 언제 가보면 또 우상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실제로는 봐봐요. 따라오세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는 못 한다는 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맞추냐. 왜 잘 맞추는 사람이 있던데 그거 동전 10개 던져서 앞면 뒤면 다 맞춘 사람이야. 그 사람 다음번에 또 맞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또 맞출 수도 있지만 그때 틀릴 수도 있다고요. 뭔가 룰이 있고 뭔가 원칙이 있고 노하우가 있다면 매번 성공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를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룰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자산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사실은 언제 샀든 딱 샀으면 그냥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내렸다가 다시 여기서 탑승하고 여기서 내렸다가 여기서 탑승하고 하는 기술은 운 좋으면 맞는 거고 운 나쁘면 틀리는 건데 운 나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 자산이라고 하는 건 좋은 자산, 믿을 수 있는 자산을 선택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산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아무 자산이나 다 사면 다 우상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 공부를 하는 거고 일단 잡았으면 이 판단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어떤 확신이 들기 전에는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얘가 내려가면 원래 이런 자산이라서 내려가는 건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려가서 지금이라도 하차를 해야 되는 건지는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탑승만 하고 있으면 된다도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요. 간혹.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같은 게 자주 벌어지니까 이때는 내려야 되는 케이스도 생겨요. 그러니 이번 케이스가 내려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라서 다 계속 올라타야 되는 거냐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판단은 잘해야 되죠. 이게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 내려야 되고 아니야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탑승해야 되는데 이거의 판단은 운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사이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서 이런 판단은 공부를 많이 할수록 그 촉이 날카로워집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체로는 잘 알기가 어려우니까 좋은 자산 잘 갖고 있으면서 계속 그래도 버티세요. 탐욕 부리지 마시고 공포 느끼지 마시고 탐욕 부리지 마시고 공포 느끼지 마시고 하면서 계속 있다 보면 장기 우상향 할 겁니다. 이 수익을 먹는 게 투자입니다. 라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는 자산을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 하면서 쫙 늘어서 우와 이만큼 먹는 게 투자고 이게 팔자 고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시도를 하는데 이게 실력으로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필요가 있고 이게 실력이 아니라 운이라는 건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있는 원칙이 있다면 무슨 초능력이라면 모를까 그런 룰과 노하우가 있다면 왜 안 알려졌겠으며 그게 안 알려졌다면 그 실력 많은 펀드 매니저 투자자들이 왜 2년 먹고 3년째는 꼬라박고 다 그러겠어요. 그 외계인 같은 참 신통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도 S&P가 연 10% 오를 때 그분의 투자 수익률은 연 20% 정도예요. 무서운 성공률이죠. 그러나 그분조차도 여기서 샀다 여기서 먹고 이걸 먹은 게 아닙니다. 투자 자산을 다른 사람들보다 잘 선택했을 뿐이죠. 그러니 저는 그분의 투자는 실력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잘 팔고 이게 아니었으니까. 그럼 잘 선택해야 되는 얘기죠. 잘 선택해야 되고 왜냐하면 잘 선택해야 이럴 때 버틸 수 있겠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선택하면 우연히 좋은 거 잘 선택했는데도 이야 역시 난 잘 선택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하고 팔고 이런다고요. 근데 대체로는 이런 사람을 공부를 안 해놓으면 이럴 때 팔게 되고
다시 오를 때 사게 돼요. 네. 거꾸로 움직이게 된다고요. 네.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거 안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다만 인생이 한 2000년쯤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자산에서 언제 잡아도 사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2000년이라고 하는 건 긴 시간이니까 꽤 우상향 되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야 진짜 엄청난 꼭지에 잡았구나 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많이 올라 있어서 큰 관계가 없는데, 우리의 재테크 인생은 짧으면 20년, 길어야 30년이잖아요. 그 안에서 높은 수익률을 거두려면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짜 작두를 잘 타든가, 이건 근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운이라고. 아니면 우상향을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니까 낮은 가격에 잡아야 돼요. 높은 가격에 잡아도 시간이 흐르면 이 실수를 만회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비교적 짧은 인생에서는 자칫하면 그 실수가 만회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인생이 끝난다. 코스피 지수에 투자했다면 1986년에 투자했을 수도 있고 1990년에 투자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1986년보다 1990년은 주가가 한 3배 정도 올라 있을 때였어요. 1990년에 꼭지를 잡아서 투자했으면 지금 대략 한 5배쯤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장기 우상향하는 괜찮은 자산인 주식은 사실은 아무 때나 사도 잘 버티기만 하면 먹기는 먹어요. 근데 1990년이면 언제예요? 30년 전이니까 30년 동안 5배 오르는 건 이건 사실은 좀 비참한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1986년에 샀으면, 즉 쌀 때 샀으면 17배 먹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 주식 투자를 하면 얼마나 벌 수 있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고, 언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면 언제든 사서 그냥 무조건 버틸 거야, 이게 괜찮은 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언제 사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 버티느냐인데, 이 언제 사느냐를 판단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27살짜리인데 나 주식 투자 시작할 겁니다. 언제 사야 됩니까? Now, 지금! 이게 아니라고요. 기다렸다가 29살 때쯤 한번 사보지가 답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체로는 우리는 자, 오늘부터 나는 재테크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로 했어. 결정했어. 라고 하면 일주일 안에 주식을 사잖아요. 갖고 있는 돈으로. 그게 싸게 산 건지 비싸게 산 건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해야 지금 사면 좀 비싼 거구나. 아, 지금 사면 싸게 사는 거구나를 판단할 수 있죠. 이건 공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할 때 필요한 공부는 있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 중에 주식 투자할 때 굉장히 위기가 되는 순간이 있고, 그게 어찌 보면 거꾸로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위기인지 또는 얼마나 큰 기회인지를 빨리 파악해서 행동에 옮기면 짧은 인생에서 그럴 만한 좋은 기회가 흔치 않은데, 보통은 이게 위기인지 기회인지조차도 잘 몰라요. 외환위기 때가 그랬고, 코로나 때가 그랬고, 중간중간 계속 그랬죠. 정말 정작 팔아야 했던 시기인 2007년에는 우리는 샀고, 돌이켜보면 샀어야 하는 시기인 2009년에는 우리는 팔았죠. 그러니 그 구별을 잘해서 현명하게 대응하면 그거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지, 오늘 공부해서 내일 팔지 안 팔지를 결정하고 모레 공부해서 글피에 뭘 살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요즘 테마주가 뭐예요? 그걸 왜 물어? 그런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 두 가지는 어쨌든 장기 투자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단기 매매보다는. 네. 그렇죠? 그럼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우상향할 수 있는 시장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3%에서도 사실은 한국 주식, 미국 주식도 다르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미국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냥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오른 주식도 많고 지수도 훨씬 더 많이 올랐고 우상향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수든 아니면 종목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 아닐까요? 애국심을 뺀다면. 역사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랬어요. 특히 과거 10년 생각하면 무조건 미국 주식 했어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요. 근데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럼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없죠. 그건 운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저는 인사이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통찰력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거는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다 가졌다면 다 미국 주식 했겠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고 쉬운 문제였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갔을 문제죠. 때 지나놓고 보니까 야, 미국의 경제 시스템은 이게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뿐이지, 그 당시에는 누가 우위인지 모른다고요. 20년 전에 돌아가서 유럽이 이길 것 같아, 미국이 이길 것 같아, 몰라요. 그때 중국이었을까? 모른다고요. 지금은 당연히 지나고 나니까 미국이지만 영국이 넘버원일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야, 이게 일본이 세상 제패하겠구나 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 뭐 플라자 합의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야, 이게 갖는 함의가 뭘까?
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건 판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때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날뛰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던져 놓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어떤 말이 진실이고 어떤 말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지를 구별하는 눈은 내가 갖고 있어야지. 그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 전문가인데. 그러니 그걸 판단하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평소에 공부는 해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지만 그거는 미리 알 수는 없었다. 당연히 미국,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코스피에 투자해야 돼요?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돼요? 라고 하면 홧김에 다들 미국이지, 코스피는 망했지. 라고들 말씀은 하시지만 한때는 대한민국이요. 미국 중심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미국보다 돈을 더 잘 버는 때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이 그동안 코스피 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건 최근 이렇게 한 10년이 좀 절어서 그렇지 그 전에는 한국 주식을 선택하는 게 매우 스마트한 시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누가 알겠어요. 다만 대체로 사람들은 지금까지 좋았던 미국이 당연히 그 이유가 있어서 좋은 거니까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합리적인 설명일 수도 있으나 이게 고점인지를 또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니 참 그건 알기 어렵죠. 특히 그냥 실물 경제가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가 그 나라 주가 지수의 퍼포먼스를 결정하던 시대에는 실물 경제만 보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금융 경제가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실물은 바닷물 속에서 돌아가는 거가 되고 이 바닷물의 수위가 더 중요한 상황이 돼서 이 금융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거꾸로 실물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실물이 잘 돼야 경제가 잘 되지 그게 아니라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돈이 넘치면 안 되던 경제도 되고 이물이 빠지면 되던 경제도 안 되니까 실제로는 금융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봐야 되고 근데 금융은 또 어디에 의존하냐면 정책에 의존해요.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금융 환경이 또 바뀌니까 그럼 경제가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은 꽤 정책에 많이 달려 있어요 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결정할까요? 라고 하면 그때 내 기분 나도 잘 몰라요 예요. 중국이 최근에 이제 좀 돈을 풀면서 주가 부양을 시작했지만 이거 안 그래도 내년 2024년 1월쯤 할 거야 라고 작년 1월에 시진핑이 계획했을까요? 아니라고요. 매일매일 거기도 지표 보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버튼 누르는 거지. 미국 연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해서 전망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시중에 많은 분들이 예측과 전망을 쏟아내고 그건 그분들의 직업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니까 거기에 따른 최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내줘야지 2%처럼 그거 원래 모르는 겁니다. 얘기하는 건 바보예요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요. 예전처럼 공장 돌아가는 거 대충 보면 공장이 잘 돌아가면 경기 좋고 그러면 주가 오르는 거라면 공장 전문가가 보면 대충 맞출 수 있죠. 인정. 그러나 지금은 공장보다는 금융시장,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키팩터가 정치이고 정책인 상황에서는 트럼프 마음을 트럼프가 본인이 알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에 내가 무슨 마음 먹을지? 근데 그게 더 큰 변수가 되는 상황에서는 예측이라는 게 참 무의미하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냐? 그게 상당히 무의미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망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중과 강도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그게 그리고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구나. 그 이유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알고 깨닫고 투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아는 형이 주식 잘하는 형인데 그 형이 올해 주식을 안 좋댔어. 돈 빼 이런 결정을 안 내리는 거고 또는 그 형이 이번엔 좋대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사는 이런 무를 범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중요하다고 하신 저가 매수는요? 저가 매수도 사실 차트에서는 지나보면 알지만 네. 이게 비싼지 산지는 사실은 그때는 뭐 알기가 힘들잖아요. 알기 힘들어요. 네. 근데 그래도 이건 알 수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네, 그거는 어느 자기의 욕심 또는 내가 지금 이걸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기 때문이야. 지난달에. 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번 달에 내가 주식을 사는 이유가 지난달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이라면 지금 주식 투자하는 이 포인트가 라이트 포인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랜덤이죠. 그런 거죠. 그러나 대체로 수많은 그 주식의 사이클을 경험하신 분들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시점에는 그게 비싼 주식일 가능성이 높고 사람들이 패닉일
때 경험적으로 싼 주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아니까 그분들은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건 위즈덤, 지혜예요. 그러니 언제가 저점입니까? 그걸 알 수는 없죠. 그건 못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이 고점 부근인지 저점 부근인지에 대한 감을 익히는 건 그거는 실력이고요.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는 얼마나 많은 욕심과 탐욕이 생기겠습니까? 저점 부근에서는 얼마나 많은 공포와 불안함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이건 당연한 거고 공포와 불안함이 있을 때 오히려 나는 더 공격적이어야 하며 주가가 한참 올라갈 때 얼마나 장밋빛이고 얼마나 탐욕이 많이 생기겠고 의욕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이럴 때 나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걸 빨리 알면 그건 비싸게 사서 그 이후에 굉장히 고생하는 우울을 덜 범할 수 있는데 사실은 주식을 비쌀 때 사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요. 특히 이제 주식은 정말 저점인 걸 잘 잡아야 돼요라고 특히 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게 예전에는요.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이렇게 급락하고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진폭이 요즘에는 더 큽니다. 미국에도 70주만 오르잖아요, 요즘에. 네네. 뭐 한국도 요즘 분위기 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배터리만 올랐잖아요. 2021년에 한국 아파트 뭐 정신없이 올랐잖아요. 네. 그 폭이 무서웠다고요, 오르는 상승폭이.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의 양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보의 전달 속도가 10년 전에 비해서 너무 빨라졌어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럴듯해 보이네? 라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퍼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서 다들 똑같은 행동들을 합니다. 다들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예전 같으면 그게 퍼지면서 희석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움직였을 것이 이제는 이렇게 그냥 금방 올라간다고요. 이게 훨씬 더 심해진 시대가 된 거예요. 정보가 확산되면서. 그러니 자칫하면 더 위험한 거죠. 요걸 이렇게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하려는 분들에게는 기회의 땅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야 하나 잘 고르니까 그냥 3배는 기본이네 이제 하는 것들이 주변에 많이 경험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으나 그게 주식시장이 더 어려워졌다는 신호지 야 이거 공부 잘하면 먹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 더욱더 잘못하면 비쌀 때 살 가능성이 100년 전 선배들보다 훨씬 내가 많아졌구나. 그런데 비싼 때 잡으면 답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손절면 하고 다시 사야지. 이게 단가가 어떻게 낮아집니까? 심지어 장기 투자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올해 한국 증시가 유독 안 좋잖아요. 일본 니케이 증시 30만의 최고치, 미국 지수 되게 좋은데 한국 주식이 지금 되게 안 좋은 이유는 뭐예요?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해석하시던가요? 많은 분들이요. 뭐 대표적으로는 한국이 이제 중국의 수출이 많이 막히는 것들이 중국이 무너지는 게 한국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다고 하신 분도 있고 주식농부 박용영 대표님 같은 분들은 이제 한국의 주주 그런 개선을 좀 많이 문화 같은 걸 개선해야지 된다는 분들도 있고 지배구조나 뭔가 그런 문제 동의합니다. 다 그런 게 섞여 있겠죠. 다 그런 게 섞여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몰랐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럼 우리나라 주식이 잘 오를 때는 지배구조가 클린해서 잘 올랐나요?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문제인 건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 왜 하필 지금? 이라는 질문은 던져볼 수 있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문제, 중국 문제 등등을 감안해서 자금을 한국에서 빼서 이제 다른 나라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답답한 그 가버넌스가 영향을 왜 안 줬겠습니까? 요즘 투자자들 하고 한국 얘기하다 보면 한국인들은 창피해가지고 낯을 못 들겠다고 그런 얘기 할 만큼 얼마나 후진적이에요. 우리나라의 주식과 관련한 제도가. 선거 다가온다고 공매도를 갑자기 중지시키고 다른 나라에서 원칙대로 돌아가는 것만큼 우리나라는 안 돌아가잖아요. 다른 나라들하고 주가 안 올리고 싶겠습니까? 그 나라 위정자가? 그런데 야, 공매도를 금지하면 주가가 오르는 게 맞아? 하는 거에 관련해서 의문이 있으니까 야 그거는 못하겠다. 나는 결론이 내려진 거고 오른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도 부작용이 생기고 그러는 거니 안 하는 건데 우리는 하잖아요. 전 세계 선진시장에서 우리만 공매도가 스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다른 나라 같으면 그냥 상상으로만 하고 넘어갈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이 현실로 되니까 야 이거 무슨 마켓이 이래? 하는 생각도 할 수는 있겠죠. 모르겠어요. 돈 뺀 외국인들이 무슨 마음으로 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양한 이유가 뭐 섞여는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저런 요인들이 뭐 다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가장 큰 이유가 그로 인해서 결국은 예측 불가능한 시장이 돼버렸다. 우리나라 증시라는 게 원래 증시가 뭐 예측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카나리아라고 해서 원래 세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는 하지만 맞아. 그게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 보니 중국도 세상에 중국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네. 시진핑도 모르는 중국을.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인 한국이니까 일단 불안한 데다가 심지어 제도의 변경 자체도 예측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한국이 그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좋은 정확한 올바른 여론을 만들어서 그 정부가 왼쪽 정부든 오른쪽 정부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도록 해야죠. 이런 일을 하면 자본시장에는 안 좋지만 잠깐 개미들이 환호하고 표를 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게 부동산 시장이었고 지금은 주식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러지 마. 그런다고 표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국민들이 성숙해지는 수밖에는 없어요. 올해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하실까봐 미리 밑밥을 깔아놓은 게 결론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는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결국 남들도 모를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주식시장이야말로 특히 더 경제의 실제 펀더멘털보다 단기적으로는 금융환경에 더 영향을 받고 금융환경에 따라서 거꾸로 이제 실물이 영향을 받는 그런 환경에서 이 금융환경도 심지어는 올해 이제 이런저런 선거들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러니 주요 변수들의 불확실성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전망하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당당하게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럴 것이고 모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전제로 투자 판단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1월에 샀다가 3월에 팔고 뭐 이런 투자를 하실 거면 그건 정말 행운이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분도 있고요. 실제로는 이 친구야 흙수저로 태어나서 2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내가 인생 역전을 하려면 너처럼 그냥 저가에 잘 사서 잘 먹으시면 연 7%는 드실 겁니다 하는 투자를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워렌 버핏이야? 나는 이걸로 인생 역전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테마주 따라다니고 하는 것밖에 없어 라고 하는 마음 이해는 되고요. 행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저는 잘 되길 바라요. 그런 분들이라도 잘 돼야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쓰시면서 3프로TV도 보시고 뭐 굿즈도 사주시고 그래야 잘 돌아가는 거지. 김 작가님이 잘 돼야 저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돼서 지금도 잘 되고 계시지만 이런 유튜브 이제 귀찮아 나 안 할래. 됐어. 뭐 얼마나 번다고 이미 나 돈 벌었어. 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셔야 김 작가 TV를 접으시고 사람들은 좋은 채널이었는데 없어졌네? 3프로TV나 볼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김 작가 TV가 잘 안 되면 더 열심히 하실 거죠? 안 되면 열심히 해야죠. 그죠? 김 작가가 더 열심히 하면 저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복잡하죠. 그래서 제일 좋기로는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그러나 그 다음으로 매우 비슷비슷하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다른 분들이 다 잘 돼야지 안 그러면 다 유튜브 한다고 오실 거 아니겠어요. 2%가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으니까 그래도 2%가 2%지 전 국민이 다 유튜브 한다고 달려들면 제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잘 되시길 바라는데 그건 정말 운의 영역이 강하고 그러니 조심하셔야 하며 그래서 투자는 결국은 이 우상향하는 이 각도를 먹는 게 최선이다. 이것조차도 못 먹기도 한다. 심지어는 그렇죠. 거꾸로 돌고 뭐 고점 매수 저점 매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 이거 정도 먹는 게 제가 보기엔 투자의 목표여야 할 거고 그럼 인생 역전은 뭘로 하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기의 근로소득과 자기의 사업소득으로 해야지. 다만 근로소득으로 인생 역전은 안 되죠. 사장님도 인생 역전 하려고 사장이 된 건데 사장도 안 되는데 사장도 안 되는 인생 역전인데 직원한테 주는 월급으로 그 직원이 인생 역전이 되면 내가 왜 사장을 하겠어요. 그러게요. 나도 직원을 하지. 되게 논리적인 말이네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된다고요. 다만 그럼 근로소득은 필요 없는 거냐? 아닙니다. 뭐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일단 투자도 이 각도를 먹기 위해서는 오래 잘 버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애 학원비, 뭐 누구 병원비 그거 조달할 방법 없으면 중간에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도 모르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투자는 여윳돈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 맞지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투자한 돈 헐지 않아도 될 만큼 너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는 네가 따로 벌어. 그 말입니다.
투자하는 돈 자꾸 빼다가 생활비 써야 되는 상황이 살다 보면 자주 오고 저도 자주 경험했는데 요즘도 경험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말씀하신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생 역전을 하려면 사업소득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어야 된다. 아니면 뭐 상속소득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죠. 네. 그렇긴 한데 네. 모르겠습니다. 상속을 뭐 얼마나 받는지 몰라도 사람은요. 자기가 돈을 벌고 돈을 지키는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100억을 상속받으면 평생 그 100억 잘 지켜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100억짜리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고 대체로는 그래서 그 돈을 지키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면 날려요. 날려요. 그래서 초년 성공이 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젊을 때 돈을 벌잖아요. 젊을 때 돈을 벌면 그 돈을 지키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번 돈이라서 20억을 벌었어. 그 20억을 또 어떻게 얻은 데다 또 던집니다. 그렇죠. 뭔가 이제 현명해지고 나면 그거를 이제 잘 지키고 굴릴 땐 굴리고 하면 그 능력이 생기는데 그거는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지. 어디 속성학원 다닌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물려받은 재산이나 초반에 자기가 번 돈은 대체로는 쉽게 잘 지켜지지는 않아요.